마무리합시다 이제. 자, 이제 그만. 선생님 그 색깔 볼펜 들고 채점만 하자. 틀린 거 붙이지 말고 채점만 하세요. 자, 색연필로 채점하기. 불러줄게. 1번. 자, 준비됐어? 1번 고려하다. 2번 감수. 3번 무수하다. 4번 도살이다. 5번 광휘. 6번 난봉나다. 7번 저촉되다. 8번 파속. 9번 피사체. 10번 허황되다. 11번 보정하다. 12번 감쇄하다. 13 기립. 14 배틀. 15 조력. 16 인지하다. 17 제어하다. 18 존속하다. 19 광학적. 20 선출하다. 21 우렁하다. 22 식별. 23 삭풍. 24 오종종하다. 25 방지하다. 26 욕되다. 27 대번. 28 인적기. 29 나목. 30 대처하다. 혹시 100점 있어요? 아, 아깝다. 선생님, 어이, 근데 25번이랑 28번에 앞글자가 없어진 것 같아. 20. 25번이랑 28번에 뭔가 아, 그러네. 문제의 앞글자가 없네, 그지? 어이, 그걸 또 알아냈어. 그래도 어떻게 잘했어? 아니요. 그래, 틀렸어? 그래. 저기 뭐야. 괜찮아. 너 이번에 못했구나. 저기 공부를 못했구나. 항상 잘하는데. 자, 자기 거 틀린 거 개수 세가지고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주세요. 아유, 꺼내면 갈수록 좋아지네. 잘했어. 아유, 잘했어요. 어? 최고 기록생. 책을 기렸어. 갈수록 잘한다, 우리 애들은. 잘하네. 아유, 잘했어. 아깝다. 자, 이렇게 하고. 어디에서 나오는? 아, 이쪽을 공부를 못했구나. 아, 그 어휘집에서 201쪽. 선생님이 그 매번 문자 보내주는 거기 있거든. 엄마한테. 그리고 책 앞에 있어. 아유나, 그 내가 가르쳐 줄게. 봐봐, 책 봐봐. 15개 맞으면 우리 재시험 없잖아요. 그죠? 15개 이후부터는 재시험이에요. 뭐냐면 항상 여기에 숙제가 다 써져 있어. 1제, 2제, 3제, 4제. 이래가지고 어휘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또 어린이 오늘 이거잖아. 그치? 맞네? 오늘 여기만 너는 공부해가지고 온 거구나. 우리 어휘 훈련 어디에 써져 있지, 이거? 맨 앞에 올라가요. 책 앞에 그 어휘 훈련집 말하는 거지? 네. 어휘 훈련집 어딨어? 혹시 있어요? 여기에 써져 있어. 요거는 이제 본인이 봐가지고 해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 이거 나중에 오늘은 공부할 시간 따로 주고 할게. 오늘 못했으니까 오늘. 자, 두 번째 주태하자. 자, 주태는 10분이에요. 우리 민재는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봐요, 그냥. 자, 나눠줄게. 자기 이름 쓰시고.
이제 시작. 당황했어요. 우리가 왜 당황했어? 집중해서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그 방법대로 대용어 가지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 문장 나눠가면서. 지문이 길잖아요.
하나, 리아, 서은이 빼고 시험지 이름을 아무도 안 썼어. 뭐 어떻게? 너희 왜 이러는 거야? 아, 그 약간 좀 색연필로 한 거 같은 게 그거예요. 이거? 네. 아, 오케이. 색연필이 안 썼어요. 너 안 썼어. 왜 텔레를 뭐 마이너스 몇 개였지? 여섯. 오케이, 오케이. 네. 최악번. 두 개 틀린 사람 누구지? 저요. 사진. 잘 나왔나? 이제 마무리. 자, 이제 다시 채점 같이 하자. 불러줄게. 색연필로. 1번. 1번에 2. 2번에 5번. 3번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4번에 3. 5번에 이 셈대로 늘어났지? 5xx. 6번에 xxo. 7번에 xoo. 8번 oxx. oxx야. 그 다음
9번에 순서대로 불러줄게. 순서대로 1번에 디귿, 2번에 시옷, 3번에 비읍, 4번에 기역, 5번에 지읒, 6번 이응, 7번 리을, 8번에 치읓, 9번에 미음, 10번에 니은. 됐나요? 네. 한 번에 각 2점 내도 있으니까 네. 2개 있으니까 4점. 어디가? 한 번에 2개 있는데도 있으면 2개 있으니까 맞아요. 자, 각 2점은 선생님들 점수 계산했어요? 잘했어요. 자, 점수 계산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주시면 돼요. 여기 우리 앞에 보면은 선생님 빼기 몇 점이라는 응? 아니 그냥 플러스 몇 점. 우리 이게 하나에 10점짜리거든요. 이것도 10점짜리 계산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답이 뭐였어요? 어? 정확하게 답이 뭐였어요? 아, 5번에 답이 5xx. 맞아요. 이거는 6번에 xx5. xx5. 점수 계산해서 얘는 70점만 넣으면 돼요. 점수 이거 계산하는데 좀 어려워? 어렵을까? 네. 만약에 이게 틀린 거 있잖아. 맞았으면 신경 안 써도 돼. 틀린 거 때문에. 그렇지. 아, 그럼 진짜 다 쉽지? 좋아하는 척. 됐어요? 응? 잘했어요. 응? 오늘 많이 들었어? 다시 시험 보면 돼. 잘했어. 말은 잘했어요. 아, 그치? 지금 70 딱 맞춘 거지. 그치? 됐어. 어? 누가 나 불러내? 근데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저 문제가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그렇지. 적절하다는 것은 맞는 걸 고르는 거지. 선생님이 할게, 이거는.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배점에다 10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틀린 게 뭔지를 봐가지고, 틀린 게 이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5번부터 8번까지 다 5점이래. 셋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거든. 5점 빼면 돼. 100점에서. 내가 할게. 요것도 5점. 그럼 90이다. 그치? 잘했어. 이름 썼지? 이름 다 썼지, 너희들? 그럼 됐고요. 오늘 이제 이따가 제시험 선생님이 따로 남겨서 볼게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성적표. 저번 주에 우리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본 거 성적표. 엄마 갖다 주시면 돼요. 이걸로 상담할 거니까 엄마 갖다 드려요. 아윤이, 혜연이, 세아, 서은이. 자, 미아는 어디서 봤지? 시험을? 감기. 이강희실에서 봤어? 그럼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기다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 책을 펴봅시다. 바로 해요. 응? 바로. 안 돼요.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안 되고요. 자, 어디를 펴시냐면요. 2주 우리 문법 2랑 그거 같이 안 했잖아. 그지? 보자. 아, 맞다. 그거 선생님이 풀어오라고 했는데. 아니야. 2주 거 먼저 채점을 하고 1주였나? 1주를 우리가 같이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몇 쪽이지? 이건 3주고 어이 선생님이 문법 102쪽. 그 132쪽부터 아, 그 뒤에까지 해오려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괜찮아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같이 할 거고 102쪽 피세요. 102쪽. 다 폈어요? 자, 102쪽. 여기죠. 1번. 자,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거 제시된 글의 근거로 잠깐만.
자, 세트 1번. 이거 같이 안 풀었죠, 우리? 같이 안 풀었지? 읽어놓았고 풀어놓았지? 숙제였으니까. 그치? 자,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에서 상나라의 백성에 해당하는 귀족인 인, 소인, 민, 노예, 신 세 계급으로 나눴다고 그랬네. 그죠? 자, 신도 상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 포로로 구성되어 있었대. 이 노예 계급은 다 상나라의 포로로. 그 다음에 제사나 순장의 희생물로 바쳐지는 사례는 줄었지만 여전히 무슨 취급받았대? 짐승 취급받았대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야. 이처럼 주나라에서 인과 민은 상이한 계층을 상이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는 소리야. 자, 인과 민은 상이한 계층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 전자가 그랬어. 우리 배웠지? 전자가 그러면 뭘 가리키는 말이야? 인을 말하는 거고 후자는 뭐겠어 그러면? 민이 되는 거야. 얘가 전이 되고 얘가 후가 되는 거예요. 자, 지배층으로서 정치나 제사 등의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부류였다면 후자는 지금 뭘 가리킨다? 민을 가리킨다. 농업 등 육체노동을 담당했던 피지배층, 지배층의 그거 뭐야?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백성이나 인이나 개념을 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지 못한다면 많은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 1번 주나라의 신은 무슨 계급이라고 그랬니 아까? 노예라고 그랬죠? 자, 상나라와 달리 전쟁 포로로 구성되었다. 왜 X야?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명제 판단하는 거다. 자, 2번 현대에서 생각하는 백성의 개념과 고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백성의 개념은 다를 수가 있다. 오, 맞죠? 넘어가자. 2번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두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네.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환원주의이다. 이는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윌슨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윌슨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죠? 윌슨은 인문학을 기준으로 자연과학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그거는 아니지. 포섭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 다음 환원주의가 뭔지 알아요, 얘들아?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거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이 철학적인 개념 같은 건데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통섭의 뜻은 알아둬야 되겠다. 통섭의 뜻 한번 써볼까? 써보자. 통섭. 다양한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소리야. 됐죠? 자, 넘어갈게요. 언제부터인가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걸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대.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모와 갈등 이런 불안정한 생활 환경도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즉석식품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이게 더 건강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즉석식품과 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래요. 세포생물학적으로 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의 체내 수분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해요. 뭐가 부족해? 이것 때문에 이 수분이 부족한 탓에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진대요. 그들은 사람들의 체내 수분이 부족한 이유가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물도둑.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 소금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이들이 비만해지는데 음식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죠. 자, 두 번째.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금을 섭취하게 되니?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수분을 빼앗아가는 물도둑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동양에서 천은 그 함의 뜻이 뭐야? 함축적 의미라는 소리야. 써놔. 함축적 의미. 뭔가 많은 뜻을 작은 단어에 다 담아놨어요.
함축적 의미가 넓어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고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그랬어. 동양에서 천의 의미는 단순한 자연 그 이상이었다. 맞죠? 동양에서 천에 대한 이해는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도 맞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야. 잘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가자. 이제 맹자 공자 이야기야. 잘 봐.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적 감정인 이것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위치로 그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의라고 하며 의를 가족 성원 간에서도 지켜야 할 구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인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인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이야. 그럼 의는 뭐야? 의. 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잠깐만 지울게. 마음이고요. 의는 내가 뭔가 지켜야 할 거 있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야. 보이니? 너무 연하니? 보여? 보이지? 자, 좀 진하게 하자. 할 규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가족들 간에는 인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도 들어가야 한다. 가족들 사이에. 그지? 이 이야기야. 맹자의 이거의 실천에 의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역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순이야.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걸 역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도 의의를 실천함을 강조하였답니다. 맹자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맹자와 공자는 모두 의의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성으로 보았다. X. 이건 실천해야 돼. 노력해야 되는 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노력하는 거지. 그죠? 자, 공자는 맹자에 비해서 의의 가치를 높게 여겨서 가족 간에도 의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자가 그랬어요? 아니요. 맹자가 그랬죠? 네. 이렇게 함정이 하나씩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아연아? 읽어줄까요? 기술은 항공체, 문화, 정치, 환경 랜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 자, 작전 기술에 대한 설명 방법 뭐가 쓰였니 얘들아? 정의. 우리 기억나지? 정의, 분류, 분석, 대조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원을 바꿔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정 기술의 예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는 라이프 스트로가 있다.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져서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기르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드럼이라는 물품도 있다. 큐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끌면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다. 이거는 설명 방법 뭘까요? 생긴 거를 지금 계속 생김새를 계속 설명. 그렇지, 묘사죠. 잘했어요. 그다음. 이것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을 물통에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잘했어요. 지금 작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라이프 스트로드의 개발로 적은 힘으로 맞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어? 멀리 가지 않아도 오염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준 거죠. 그래서 X. 라이프 스트로와 큐드럼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 사람 서준이가 읽어볼까? 사람들 중에는 유독 필름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되뇌의 측두 옆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뇌후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뇌후각 피질과 해마의 위치 정보가 불완전하게 결합되면 길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후각 피질이나 해마가 손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요. 자, 알츠하이머가 뭔지 알죠? 네. 치매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뇌 구조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대?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왜 나는 걸까? 공간 지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려고 지금 미리 내용을 미리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1번 길눈이 밝다는 것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알츠하이머 환자가 길을 잃는 것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고 뭐 때문이래? 그렇지. 해마 위치가 정보가 불안하게 결합되면 그러니까 뇌에서 잘못 인식을 하면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 거를 민재가 읽어줄까요? 어떤 물체나 그 물체와 같거나 유사한 고유 진동 주기를 만나면 진폭이 갑자기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진이라고 한다. 지진은 보통 단주기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건물은 고유 진동 주기가 지진파의 진동 주기와 유사한 단주기인 경우가 많아 지진이 일어나면 공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다. 면진 장치는 이러한 공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건물을 지지하면서 지진 발생 시 건물을 지방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지진이 발생하면 면진 장치는 건물을 움직여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를 장주기로 바꾸면서 공진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면전 장치는 주로 건물의 하층과 폭에 따라 설치한다. 이것을 집안과 건물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층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널리 사용되는 면진 장치로는 적층 고무 받침, 납삽입, 적층 고무 받침, 마찰 진자 지진 격리 받침 등이 있다. 자, 그래요.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주로 된 설명은 면진 장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 막 흔들리잖아. 그 집이 흔들리는 그 주기가 원래는 건물들은 대부분 무슨 주기라고 그랬다고? 단주기. 지진은 단주기고 건물은 그 진동 주기에 유사한 단주기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큰 피해를 입는데 얘를 뭘로 바꿔준다고? 장주기로 바꿔준다고. 그러면서 이게 막 흔들려도 피해가 조금 덜하게끔 막아주는 게 바로 면진장치다. 그 조건으로는 뭐가 있다? 면진장치는 뭘로? 건물의 하중과 무게와 폭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진장치로는 뭐가 있다? 적층 고무 받침, 납삽입 적층 고무 받침, 마찰 진자 지진 격리 받침 이런 것 등이 있다. 종류까지 설명을 해줬어. 이건 설명 방법 뭐가 되겠어? 예. 종류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분석, 분류 둘 중에 분석.
분석은 구성 요소를 밝히는 거고 종류를 기준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면 분류가 되겠죠. 분류. 됐어요? 자, 1번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와 진동 주기가 유사한 건물들로 인해 공진이 일어난다. 오. 건물의 하중과 폭에 따라 설치하는 면진 장치는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를 장주기로 바꿔 공진을 피하는 기능을 한다. 맞고요. 그 다음 사람 읽어볼까? 우리 이렇게 갈까? 그지? 우리 이렇게 가자. 세아가 읽어주세요. 디지털 회로는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로 나눌 수 있다.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의 입력값만 이용하여 출력값을 결정한다. 즉,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게이트들이 입력 신호들을 받는 즉시 그것들을 조합하여 출력 신호를 발생시킨다. 반면 순차 논리 회로는 과거의 출력값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출력값이 그 시점의 입력값뿐이 아니라 이전 상태의 출력값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디지털 장치에서 수를 셀 때 이전 상태의 출력값과 현재 값을 논리 연산하여 출력하므로 다음 상태로 변화할 때까지 현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순차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달리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전 상태의 출력 값은 다음 단계의 순차 논리 회로 동작을 위해 피드백 경로를 통해 다시 순차 논리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조합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와 반면 해가지고 순차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순차 논리의 특성 나왔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차이점까지 얘기를 해준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하면서 대충 이렇게 특징 적고 차이점도 적고 이렇게 문장 나누잖아요. 문장 나누잖아. 이런 거를 습관화하면서 너희도 해야 돼. 알았지? 아까처럼 우리 주태에서 지문이 긴 지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게 더 필요해. 알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자. 조합 논리 회로는 순차 논리 회로와 달리 다음 동작을 위한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X. 이거 바뀌었죠? 서로. 자, 그 다음 2번. 조합 논리 회로와 달리 순차 논리 회로는 과거의 출력값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맞다고 했죠? 잘했어요. 그 다음 사람을 읽어볼까? 마태저는 음영을 선율 음영과 정식 음영으로 나누었다. 선율 음영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시사법을 작곡 과정을 적용한 음영이다. 그리고 정식 음영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영이다. 마태저는 같은 내용이더라도 음영가가 상황에 따라 음영수로 단련된 점에 착안하여 연주가서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음이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율 음영에는 단어 차원의 소소하게 근거한 음영인 아나포라, 문장 차원의 수사에 근거한 음영인 영탄박, 멈춤 등이 있다.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 배운 방법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하여 필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한 음영이다. 작곡가는 전달하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음영을 쓴다. 영탄법은 느낌표를 표현하는 점을 착안하여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다. 멈춤은 음을 짧게 끄는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음영으로 영탄법과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자, 그래요. 우리가 글을 쓰는 데 마찬가지로 연주를 할 때도 그러한 법을 썼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선율 음영과 장식 음영에 대한 이야기가 돼. 그럼 첫 번째 봐. 마태조는 음영을 둘로 나누고 그 중에 장식 음영은 수사법이 적용된 음영이라고 보았다. 맞아요? 아니죠. 자, 선율 음영이 아니고 뭐예요? 장식 음영은 아니고 선율 음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태조는 음영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맞죠? 영탄법처럼 글을 쓰는 것처럼 적용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11번 한번 읽어볼까? 신고전주의는 감상보다 이상한 중시한 합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유럽에서 발생한
미술사조이다. 자, 뭐에 대해 설명이야 지금? 신고전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고전주의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 미술사조이다. 그 다음 신고전주의는 이전의 관용적이며 향락적인 로코코 양식의 반기를 들어 나타났다. 반기라는 건 무슨 소리야? 이것과 결이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로코코 양식하고는 다르게 지금 나타났다. 그 다음 또한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을 토대로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을 추구하고 정엄하고 웅장한 보고적 취향을 반영하며 질서 정연한 통일감과 입체감 있는 형태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이 사조의 특징이다. 자,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신고전주의는 역사와 신화 등에 한정되지 않고 당대의 사건을 다루는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고전주의와 차이를 두었다. 형식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그림은 엄격한 구도와 숫자고 없는 매끄러운 화면이 특징이다. 자, 그래요. 자, 그럼 1번 답이 뭐야? O X네. 신고전주의는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며 관능적 향락과 엄격한 윤리를 추구한다. 여기 신고전주의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2번은 한정된 주제를 선택해 다루었다.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X. 그 다음 12번 읽어볼까? 누구야? 요렇게 가는 거야. 제레미 리프키는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의 중복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아요. 첨단과학 기술하면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이제 실업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 때문에 갖는 부작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그럼 O야 X야? X. X. 2번은? O. 잘했어. 넘어가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윤이. 태연이 응? 아, 태연이 안 했어? 태연인 줄 알았어. 태연이 해. 1890년대에 프로이트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어떤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그 원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으려 했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과거 경험들로부터 형성된 무의식에 두는 분석적 상담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꺼짐없이 털어놓고 상담자가 그것에 담긴 열매를 해석해주며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했어요. 자, 프로이트 심리학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모두 정신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맞죠? 이번 내담자가 자기의 무의식을 수용하게 되면 상담자에게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아니죠.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 단계이다 라고 써져 있네요. 자, 2번 선생님 빨리 읽을게. 봐봐.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뭐에서 우러나온다고?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거라서 부정할 수가 없대. 인간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를 심하면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지금 설명이야? 순자는 이걸 인정을 했어.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은 그대로 두며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상을 어지럽게 되므로 왕이
예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예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가지고 인위적으로 선을 발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욕망에 대한 금욕. 첫 번째 봐.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통해 절제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X. 누가 그런 거예요? 순자. 이렇게 한 끗 차이지. 자, 두 번째. 순자는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왕이 나서야 하며 사회의 규범 속에서 개인적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맞죠? 이건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30분까지 쉴게. 몇 번 할 차례지 우리? 3번? 맞아? 자, 행정심판 보자.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을 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 대한 정의. 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아니면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청구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해버리면 행정작용을 취소, 변경하거나 각종 처분을 내려주는 거야.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것에 비해 개인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권익을 침해받는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금 행정심판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행정소송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받는 자는 언제든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다. 맞아? 아니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법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니죠. 자, 요거는 달라요. 법원에서 제기소송을 말하는 거다. 자, 넘어가서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지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해. 이 중 전자를 고르는 후자를 시끄러운 음이라고 한다. 고르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 거가 진동수라고 알게 한다. 대체로 여기서 지금 명제를 판단하는 거야. 대체로 사람들은 주기성을 갖는 소리를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고르음은 음악에서 사용되는 소리, 시끄러운 음은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말한다. X. 피아노 소리와 심벌지 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칸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칸트부터 읽어볼까, 서준이가? 칸트는 인간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인간성을 인격이라 불렀고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 보았다. 셀러는 칸트의 이러한 견해가 인간의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의 개별성을 간과하고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인격 개념을 제시하였다. 셀러는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인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의 통일체라고 주장한다. 자, 모두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치? 인간은 이성만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서로 개별성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칸트는 모든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맞죠? 모두가 인격적 존재다. 자, 칸트의 인격 개념은 인간을 개별적 개성적 존재로 만든다는 점에서 셀러에게 비판을 받았다. X죠. 개별적 개성적 존재로 보는 거는 셀러의 주장이었죠. 그죠? 칸트의 주장이 아니라. 자, 넘어가자. 스트레스부터. 세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잠깐만. 누구 읽을 차례야? 민재 읽었나? 안 읽었지? 민재
민재 이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을 잠깐만. 대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이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요. 하나는 문제 중심적, 두 번째는 정서 중심적. 그다음 전자는 뭘 뜻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중심적을 얘기하는 거고, 후자는 뭐가 되겠어? 정서 중심적.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용어야. 그다음 문제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다. 반면 후자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1번 O야, X야? X. 잘했어. 자,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모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넘어가죠. 7번 읽어주세요.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두겹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살을 캘리퍼스로 찝어서 피와 지방의 두께를 잰 후 통계 공식에 넣어 체지방을 산출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측정 부위나 측정자 훈련도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내장 지방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 한계가 있다. 피부 두겹법의 한계까지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 수중 체중법은 신체를 물에 완전히 잠근 후 수중 체중을 측정하고 물과 체중과 비교하여 체지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합이다. 체지방은 밀도가 0.9g 세제곱 센티미터로 세제곱센티미터로 물에 뜨고 체지방은 밀도가 1.1g 세제곱센티미터로 물보다 높아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수중 체중이 줄어들어 물박 체중과의 차이가 커진다. 이 차이를 이용하여 체지방량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체지방량을 구하는 표준 방법으로 쓰일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정확성이 높다. 하지만 신체 부위별 체지방의 구성이나 비율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체내 공기량에 따라 특정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연구 목적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자, 그랬어요. 한계점 몇 가지가 이 이야기를 했어. 1번 뭐야? O야, X야? 수중 체중법은 물속 체중과 물박 체중의 차이를 통해 체지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죠? 방법에 대해서는 맞아요. 피부 두겹법과 달리 수중 체중법은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 두겹법도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X. 그 다음 읽어줄까? 심리학자의 몫이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계열 대상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는 않으며 범주의 구성원은 일부 속성을 공유한다는 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원형 범주화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대상의 범주는 결과지 해당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원형 어떤 범주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추상으로 어떤 대상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속성들은 추상적 집합체이다.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대상이 나타날 경우 그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새로운 범주의 원형이 만들어지며 범주의 구성원들이 계속 추가되면 원형이 계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추, 양파, 마늘, 고추, 토마토 등을 채소로 범주한다는 것은 각 채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원형과 많은 속성을 공유하는 배추나 양파 같은 것은 전형적인 채소로 평가되는 반면 작은 속성을 공유하는 고추나 토마토는 덜 전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토마토 같은 것은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로 범주될 수도 있다. 네, 모든 대상을 속성에 따라서 범주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봐.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두 대상은 모두 속성이 동일하다는? 아니죠. 속성이 다 똑같진 않아요. 자, 그 범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두 번째, 원형 범주와의 이론은 범주의 구성원들이 일부 속성만 공유한다고 보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어.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연인가 보다. 웰스는 역사는 가는 중기대분기에 이르는 지금의 365일보다 더 많은 400일 정도임을 알게 되었다. 1년의 날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구의 하루가 길어졌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지구의 하루는 왜 길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은 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달 또한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달은 태양보다 크기는 작지만 지구와 거리는 태양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미치는 영향은 달이 더 크다. 달의 인력은 지구의 표면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힘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달과 가까운 쪽은 크게, 그 반대쪽에는 작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지구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 달의 원행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 그림처럼 양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때 달과 가까운 쪽 지구의 부풀어 오른 면은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에서 벗어나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하루마다 자전을 마치는 데 비해 달은 한 달 동안 공전 궤도를 돌기 때문이다. 부풀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달의 인력은부터. 달의 인력은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는 부풀어 오른 면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당기고,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은 하늘을 받아 속도가 느려진다. 한편 지구보다 작고 가벼운 달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더 큰 방향을 받아 자전 속도가 더 빨리 줄게 된다. 자, 좋아요. 밑에 1번. 지구와 달은 서로 인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줄게 된다. 맞고요. 맞았다고 했어? 틀린 사람 없어? 자, 지구의 1년의 날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다. 맞죠? 자, 밑에 부분에 다 함축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10번 읽어줄까? 채야. 한나라의 부의 80%는 20%의 사람들 차지이며 기업 매출의 80%는 20%의 상품에서 올린다. 10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10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이 중에서 8억은 자갈리는 2가지 상품의 매출이 차지한다. 은행예금이 80%는 20%의 고객이 맡긴 돈이다. 실제 백화점 매출액도 80대 20의 법칙에 근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어느 한 백화점의 총 매출은 5조 1,496억 원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조 7,653억 원이 10%의 고객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20%의 고객은 백화점 측에서 특별 관리하는 최상위 고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최상위 고객이 그럼 몇 프로라는 거야? 아니 10%의 고객은 그러니까 매출의 20%겠지. 그지? 그 다음 총 매출의 20%의 고객은 20%에서는 벗어나지만 80대 20의 법칙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해할 수 있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20%의 단골 손님이 올려준다는 법칙이다. 그래요. 자, 1번 뭐예요? O야 X야? X. 그 다음 2번 5. 자, 완벽하게 80대 20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이르렀다 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 11번 산업부는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신체를 위한 교육과 영혼을 위한 교육을 들었다. 그는 훌륭한 영혼이 훌륭한 신체를 만든다고 보아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음악이 어떤 예술보다도 인간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음악 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음악 교육도 도덕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했다. 플라톤에게 음악은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요. 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둘 중에 뭘 더 중시했다? 영혼을 위한 교육을 더 중시했다. 그것의 하나의 수단으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음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음악은 하나의 미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격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게 이상 국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한 거야. 그럼 1번은 뭐예요? O. 맞았어 다들? 2번은? X.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는 뭘 지금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야 얘는? 신체를 위한 교육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것보다는 영혼을 위한 교육을 얘기하고 있다. 다음 12번 읽어주세요. 영국 작가 존 케이는 당시 런던 오페라 무대를 경영했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반기를 불고 1782년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성격의 거지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일반인의 삶과 거리가 먼 신화나 왕, 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데다가 영국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불린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등장인물의 신분을 과감히 낮추고 음악의 형식도 당시 민요와 유행가를 곁들여 사회의 부패상을 통렬하게 풍자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오페라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항하는 서민 오페라로 런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28년에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는 작곡가 쿠르트 바일과 손잡고 거지 오페라를 번안한 스포짜리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훨씬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당시 사회를 비판한다. 이 극은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통해 위정자들의 부패와 위선을 그려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브레이트는 강점이익과 동일시에 근거를 둔 근래의 영국의 관계를 들고 낯선 비법의 서사를 만들었다. 등장인물이 극에서 빠져나와 갑자기 해설자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지 않고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한 것이다. 잘했어. 1번 런던에서 유행했던 이탈리아 오페라는 화려하고 비일상적을 띠는 공연이었다. 맞죠? 그래서 다시 거지 오페라를 만들어냈지. 거지 오페라는 하층민의 삶을 통해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하였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다 넘어갔고요. 요거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였나? 맞죠? 자, 순장의 뜻 볼까? 순장은 뭐야? 한 집단에서 지배 계층이 죽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밑에 하인들을 같이 다 묻는 거지. 같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순장의 풍습이었고요. 자, 상의하다 서로 다르다. 통섭 서로 사귀어 오간다. 역설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한다. 이거는 역설하였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 모순되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할 때 역설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중은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무게. 자, 인위적이다라는 것은 자연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지향하다. 목표의 뜻이 쏠리어 향하다. 이거와 반대말 뭐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지향하다. 지향하다는 다른 거야.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향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야. 자, 그 다음 선풍적이다. 돌발적으로 일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선풍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전형적이다. 어떤 부류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취급하다, 처리되는 거. 재량,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거. 재량 휴일 같은 거 있잖아. 너희 학교에서. 재량 휴일. 손상되다, 병이 들거나 다치다.
집안, 건물 따위의 기초가 되는 땅의 거죽, 겉표면. 자, 노골적이다.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라고 하지. 자각하다, 스스로 깨닫는 거. 격상하다, 격을 높이는 것. 격상하다라고 하죠. 자, 넘어가자. 여기 한번 풀어볼까? 두 물건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방금 나온 어휘 중에 고르는 거야. 뭐지?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사고를 인해 척추가 손상되다. 쓰세요. 3번 회담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다. 격을 높이다. 맞아? 그 다음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됐죠? 자, 밑에 5번 하중 어떤 물체의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집안은 기초가 되는 재량, 판단, 지향하다, 향하다, 취급하다, 태도. 다 맞았죠? 자, 넘어가서 10번. 그녀는 당면한 이 기후 위기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 다음 11번은 선풍적으로 판매되었다. 맞죠? 12번은 전형적. 13번 깨닫는. 14번은 인공적. 다 됐니? 자, 그 다음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1랑 갈 거야. 1랑. 사랑방 선생님과 어머니 다 읽어왔어? 재밌었지? 읽었는데 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이해가 안 됐어? 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까? 근데 거기 사랑 손님이랑 엄마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좋아하는지를 몰랐어? 그거를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 그치. 자, 하기 전에 우리 의문문 이거 숙제였잖아요. 기억나죠? 인물의 성격과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키는 천진난만하고 아이가 거짓말을 못하며 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서술자가. 이거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오키는 순진한 눈망울을 뭐 뜨면서 아저씨에게 정말요? 라고 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했다. 그게 뭐야 그러면? 간접 제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사람의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간접 제시. 인물 속에서 이제 서술자가 직접 설명을 해버리면 직접 제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 몇 쪽이니? 35쪽. 왜 이거 풀어왔죠? 뭐예요? 인물의 성격에는 품성뿐만 아니라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역시 포함이 됩니다. 2번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고요. 간접 제시 방법은 인물의 외양 또는 말 또는 행동 이걸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간접 제시 방법을 사용하면 독자에게 뭘 줄 수 있어?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생동감이나 진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그 다음 두 번째 현장감을 줄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자, 넘어가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직접 제시는 간접 제시에 비해 사건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죠. 서술자가 뭐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직접 제시를 쫙 해버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간접 제시 방법이 쓰인 글에는 인물의 외양 묘사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성격을 추론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추론해야 돼요. 자, 넘어가서 3번 이 작품에서 작가는 신이가 장이 아버지의 품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성격 제시를 간접 제시라고 하고 있다. 맞았어요? 둘 다? 신이가 신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신이가 뭐랑? 신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신념을 지키는 마음이 신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 이 작품에서 작가는 말이나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거친 허공제비의 특성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뭐 어떻게? 허공제비는 한양 바닥에 솜나 왈패래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건 뭐야?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직접 제시가 되겠죠. 얘는 만드기는 총명 하나에 가리키면서 열을 다하고 뭐 관욱 같았다. 이거 뭐예요? 직접 제시죠. 허생어는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이거는 뭐예요? 직접. 사실 옛날 그 고전소설은 직접 제시가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 8번은 당연히 뭐겠어요? 간접 제시죠.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수업인 거죠. 맞죠? 이 전까지는 다 숙제 검사였어. 자, 뜻을 알고는 함부로 쓰지 못할 말 미망인이래. 미망인.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얘기했던 거죠. 미망인.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이 글은 몇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니? 1, 2, 3, 4, 5, 6, 7, 8이야. 8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각 문단의 중요 내용을 체크하면서 읽는 게 법칙이다. 잘했어? 잘 읽어왔어? 깨끗한 애들이 왜 있어? 깨끗하게 읽으면 안 돼, 얘들아. 그래도 조금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갖고 와. 자, 보자. 미망인은 남편을 사별한 부인을 일컫는 말이 되는 거죠. 미망인이라 부르는 것이 점잖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뜻을 알고면 함부로 쓸 수가 없대. 왜? 미망인이라는 건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여기에서 망인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까 미망인은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된단 말이야? 결국은 죽어야 하는 사람이란 소리야. 그죠? 자, 즉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남편을 사별한 경우에 그 부인이 따라 죽는 것을 미덕, 아름다운 풍수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비통해서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한 여인들에게 뭘? 연려라는 수식어를 준대. 연려 누구누구 이렇게 수식어를 주는 거야.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뭐까지 세워줬어? 연려문을 세워줬어. 근데 연려문이 세워지려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지 연려문이 세워지는 거야. 자,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미망인을 죽어야 할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내용에서 요약한 것이야. 원주 사람 조씨는 여자가 되겠죠. 남편이 죽은 뒤에 시신을 끌어안고 일주일을 지냈대. 그러면서 음식을 먹지 않은 채 15일을 지냈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주위에서 조씨의 상태를 염려해서 재혼을 시키려 했는데, 다시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슬피 울면서 지냈대. 결국 얼마 뒤에 조씨는 혼서와 남편이 읽던 책 2권을 끌어안고 목을 메어 자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사실이 중앙에 알려지자 조정에서 좋은 풍습을 권장한다는 명목으로 조씨의 절개를 기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었대요. 약간 역사책 읽을 때도 그렇고 절개를 기리는 절개라는 거는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뭐 지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의리 이런 것들. 한 사람을 내가 뭐 임금을 한 번만 모시겠다. 그 절개를 지켰다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는 소리야. 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할 정도로 철저했던 남성 중심 사회의 관습 속에서 미망인이란 이름으로 많은 여성들이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가야 했던 그 슬픈 과거의 유산이 말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의 종속물처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뭘 뜻하는 말일까? 그런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지금 말로서 남아있대.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 미망인. 미망인이지. 미망인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야. 자, 지금 같으면 우리 진짜 말이 되니 이게? 난리 날 일이지. 난리 날 일이야 지금. 그지? 미망인격이 나오는 먼저 조씨같이 죽으면은 부인이 여자가 먼저 죽든가 남자가 먼저 죽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일부러 남편들이 오래 살길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몸이 힘들어지면 같이 불안한 거지.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맞지 않냐? 이게 처음에는 풍속집이 되게 스스로 우리 남편이 죽었구나. 나는 한 부모만 섬기고 한 지아비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 이런 정말 연료들이 있었다 하면 얘네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연료 B까지 세워주니까 집안 자체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얘는 연료가 아니야. 나는 뭐 수술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어야 되는 거야, 여자는.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죽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이지, 살인. 그럼 전쟁 나갔을 때 전쟁 나갔을 때 남들이 다 죽었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여자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조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회상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그게 풍습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거야. 자, 보자.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여성이 남성의 종속물처럼 그냥 속해 있는 거야. 종속물이라는 것은. 이 종속물처럼 여겨졌던 데는 언제부터일까요? 성리학적 가치가 확산되었던 조선시대 중기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성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 그 전에는 딸도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며 여성들이 재혼도 가능했대. 그리고 결혼 후에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했던 모습이 성리학적 가치의 확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대. 원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성리학이 점점 성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남성이 점점 뭐게 지위가 더 올라가는 거겠죠. 원래도 그랬겠지만 자, 조선 중기 이후에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삼종지도, 칠거지약, 출가외인 이거 한번 잠깐 써보자.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났던 사상들인데요. 삼종지도 뭐예요?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를 말했던 거야.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생님 요걸로 써줄게. 삼종지도 부종부 쓰세요. 2번 출가 종부 3번째는 부사 잠깐만 남편이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따라야 돼요? 아들. 아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들이 없으면 이제 다시 뭐 따를 사람이 없는 거야. 다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하여튼 남편의 말, 남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야 지금. 어렸을 때는 아빠의 얘기에 따라 살아야 되고 2번째는 결혼하고 나서는 신랑, 3번째 신랑이 죽고 나서는 아들. 요렇게. 자, 요 3가지 삼종지도라고 해요 이걸. 그 다음에 칠거지약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의 이 7가지 태도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그럼 내쫓을 수가 있었어. 그 7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시부모한테 잘 못하는 여자는 쫓겨낼 수 있었어. 2번째는 아들을 못 낳았을 때. 3번째는 간통. 이건 4번째는 중병이 걸렸을 때. 중병, 불치병. 아파도 안 돼, 여자는. 그 다음 5번째는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돼. 갈수록 어이가 없죠? 지금은 어때요? 여자가 남자의 한 3-4배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6번째. 질투심이 너무 많아도 안 돼. 첩을 들였는데 질투를 한다. 바로 내쫓을 수 있었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아, 그거는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민지야 이런 거 좀 써줘야 돼요. 자꾸 화면 보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제 이때 여성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조선시대 때 여성의 지위가 제일 낮았어. 제일 낮았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지위가 높았거든요. 그래도 여성이 왕도하고 그랬는데 이 조선시대 후기의 성리학 때문에 많이 낮아졌죠. 자, 요거는 부수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알고 있으라고. 자, 내용을 이해했으면 출가 외인은 뭐냐? 한 번 시집간 딸은 친정이 아니고 남하고 똑같이 여겼어요. 남하고 똑같이. 그러면 재산 배분할 때 소유권이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는 거야. 무조건 아들한테. 그쵸. 자, 다 썼죠? 쓰고 있어요. 쓰세요. 자, 이런 시대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사랑방 어머니인가 손님이 나온 거야. 그러면 대충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인지 알겠죠? 물론 사회적인 뭐 풍습이나 뭐 제도로는 다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뭐 남편이 죽었으면은 수절해야지.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지. 자, 그럼 보자.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삼종제도, 칠거지약, 출가 외인 등의 굴레가 여성들에게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약은 때로는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했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지.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종속되어 사는 것은 불행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대.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 강요된 것도 마찬가지야. 열렬하는 말로 과대 포장하고 미풍양속이라는 말로 미화,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되었던 과거의 모습 중에 삶의 주체가 아닌 종속된 삶을 강요당했던 많은 여성들의 그 슬픈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망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아픈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랬어요. 자, 이 배경지식을 준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이 사랑방 어머니와 그 손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글을 쓴 거야. 읽어준 거야. 첫 번째, 그럼 이거는 해왔으니까 보자. 1번은 뭐야? X. 2번은? O. 3번. X. 4번. O. 5번. O. 자, 6번은? 비통. 7번. 풍속. 8번. 종속. 잘했어. 9번 이거 찾아왔니? 어디 보자. 잠깐 숙제 검사. 뜻 써오는 거 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숙제 해가지고 오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뜻 쓰면 돼. 하긴 했어? 옷 따서 왔어. 여기다가 어유 잘했네. 자, 그 다음에 못 써왔어? 네. 써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다 했어? 잘했어. 붙여주세요. 쓰면서 외워야 돼, 얘들아. 했어? 알니? 어디 봐. 이쁘게 잘해왔네. 자, 꼭 써와야 돼. 자, 그러면 주경야독은 뜻이 뭐야, 얘들아?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한대요. 책을 읽는데요. 자, 두 번째, 청출어람?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나죠. 자,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한 것만 못한대. 안 한 것만 못하대. 자, 4번 여필종부? 맞아요. 자, 5번 사면초가? 그래, 사면무치랑 똑같은 말이야. 사방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정확한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얘들아? 4번. 잘했어. 여필종부. 10번. 보기의 낱말을 참고해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쓰래. 이런 거 중요하거든. 이거를 민재 한번 읽어볼까? 그래,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그래, 우리 세아가 읽어볼까? 뭐지? 너희들 뭐지? 리아가 읽어보자. 리아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남성 중심 사회가 크게 커져 시작되었는데 남자가 죽은 이후 여자가 죽지 않으면 미망이라는 뜻이 모욕하는 등 종속되었다. 맞아요. 자,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든 미망이란 말은 여성들에게 종속된 삶을 강요했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넘어가자. 자, 휴머니즘의 세계에 애정 세계로 승화한 작가 주요섭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밑으로 넘어가서 배경 지식 이거 읽어봤니, 얘들아? 왜 오키 엄마는 오키가 아버지를 새로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다고 했을까? 이거 읽어봤어요? 그래, 미망인하고 같은 맥락인 거야. 자, 같은 맥락이고 재혼한 여자는 주변에서 엄청 눈총을 받던 사회적인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고 넘어가면 되고 과부의 재가를 원칙으로 하라.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제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발표된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 1930년대 발표된 작품이죠. 과부의 재가를 주장한 글을 통해서 조선 후기와 달리 변화를 모색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유와 사랑 토대로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남은 한쪽이 고인에 대한 정과 의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차마 다른 짝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미덕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과부의 수절을 기특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하지만 그러나 수절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10년을 쌓은 탑도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니 진실로 속마음까지 부끄럽지 않은 참된 정열로서 생을 마감하는 이는 백에 하나가 쉽지 못함을 본다. 지난날 연려가 기리기 위해 동네에 세웠던 연려문 같은 예가 도리어 가련한 과부들의 마음에 없는 수절을 강요하면서 마침내는 불의와 악덕을 저지르는 경우를 자주 보지 않았는가. 실질적이지 않은 공허한 미덕은, 한마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미덕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리어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차라리 이를 배격함, 없애버리는 것 같은 게 없애버리는 게 낫다. 돌아보건대 과부의 수절을 장려한 우리의 지난날에 아내를 잃는 남자가 다시 장가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일이 있는가? 있어 없어? 없어. 부부의 한 편이 죽은 때에 남자는 힘과 경제력만 있으면 이미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 장가를 들어도 된다 했어. 그럼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을 받는 거잖아. 오직 여자한테만 수절을 강요했던 거래요. 그러므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조건이 재혼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가능케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서 외롭고 적적한 일생을 마치려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더구나 그 소위 수절한다는 것이 스스로 결심한 바가 아니고 인습과 체면에 이끌려서 하는 거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과부로서 재혼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리라. 우리는 수절하는 당사자의 심경에까지 침입하여 재혼의 시비를 논하려 함은 아니다. 다만 종래의 관념으로서 과부의 수절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롯된 여러 가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제부터는 과부가 재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 우리 작품을 다 읽었으니까 한번 보자. 등장인물의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도 알겠지만 이 글의 서술자가 누구야? 서술자. 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서술자잖아. 오키지. 오키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이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아이야?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소녀로 뭐한다? 어머니와 아저씨를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자. 그러면 이 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사건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리고 한계점도 있어 분명히. 어른들의 이야기를 얘가 잘 이해 못해. 잘 이해 못해. 그냥 보이는 대로 서술해 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추론해야 되겠지. 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잘 못하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봐. 엄마의 성격 볼까?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래. 24살이야. 와, 24살이면 몇 살이야? 애기지? 그냥 우리 때는 결혼을 안 했겠지. 애기야. 그런데 지금 남편이 벌써 죽었어. 자, 봐. 너밖에 사랑방에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남자와 내외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내외라는 게 뭐냐면 서로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남자와 이 시대 때만 해도. 자, 그러면 울지 마라 오키야.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이거 사실이 아니야. 속마음은 아니지. 아니지. 그냥 본인의 그 욕망을 누르고 있는 거야. 청상과부로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윤리의식을 지닌 인물이야. 그리고 누굴 무지하게 아껴? 딸내미. 오키를 너무 아끼지. 딸을 아낀다. 썼어요? 써줘야 돼요. 자,
아저씨 등장하죠? 아저씨.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안 높아?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아요. 자, 죽은 오키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 친구, 지인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아빠 친구야. 자, 누구에게 관심이? 오키 엄마한테 관심이 있는데 소극적인 성격이래. 적극적이지 못하대. 만약에 이 아저씨가 성격이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소극적인 성격이야. 이 아저씨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 다음 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낱말을 찾아보래.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중학교 가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 시대에만 썼던 단어들을 찾아보는 거야. 자, 한번 볼까? 내외. 그러니 어쩌기 너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누님 좀 상 들고 나가십니까? 요즘 내외하십니까? 내외란 단어. 우리 이 시대 때는 안 쓰이잖아 거의. 그죠? 자, 예배당에 가서 앉아 참여한 기도와 놀아다 갑자기 노를 뜨고 부르는 남자석을 바라봤대. 남자석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여자석과 남자석이 분리가 돼 있어. 왜? 내외해야 되니까. 자, 지금 뭐 교회 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섞어 앉잖아요. 그렇죠? 자, 언제나 유치원에 돌아온 때문에 어머니가 옆대문, 우리 집에 대문이 사랑대문과 옆대문이 둘이 있어서 어머니는 늘 이 대문으로만 출입해. 왜? 내외해야 되니까. 밖에 기다리고 섰다가 내가 다른 길 쳐 가서 안 물면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대문이 지금 2개가 있다는 거니까 옆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의미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는 각자 써보세요. 읽어줄게. 요거 쭉 봐줄게. 이거 줄여서 쓰면 돼요. 어찌됐든 3개가 다 내외에 대한 이야기야. 남자 여자가 섞여서 안 된다.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말해주는 단어들이야. 이런 거 나오는 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찾아내는 거는 습관처럼 해봐야 돼요. 됐죠? 썼어? 안 쓰고 있어? 천천히 쓰세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얼굴을 서로 안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설교를 해주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눈 감고 설교 들어야지. 아니요. 설교자는 예외였죠.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야. 서로 뭔가 이건 서로 뭐 법칙처럼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경황 규칙처럼 지킬 거야. 약간 빤히 쳐다본다 그러면 되게 무례하게 생각이 되는. 자, 됐죠? 3번 보자. 인물의 행동과 말 속에 감춰진 엄마와 사랑방송님의 심리를 정리해보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파악해봤어요? 해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봐. 사랑방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이 정보를 받았어요. 정보죠. 이 정보를 내게는 썩 좋게 돼 있다. 왜? 그 다음부터 엄마가 뭐를 사? 달걀 엄청 많이 사. 이 달걀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관심사야? 아저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되겠죠. 아저씨에 대한 관심사야. 근데 나한테는 왜 주는 거야? 자기도 같이 먹으니까. 그죠? 달걀이 귀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사랑방 손님, 사랑 손님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 요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이 꽃 저기 사랑방 아저씨가 엄마 갖다 드리라고 줬어. 금시에 엄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됐어. 왜? 이 꽃이 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엄마에 대한 아저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는 그걸 몰라. 왜? 그냥 이거 엄마 하나 갖다 주래.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야. 이 아이는 순수하게. 자, 오키야 그걸 받아오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엄마는 사랑 손님이 꽃을 선물했다는 말을 듣고 뭘 느껴요? 설렜죠. 설렜어. 너희들도 저기 뭐야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받으면 뭐 좀 설레잖아요. 그쵸? 설레지 않아요? 1도 안 설레. 없어요? 생길 거야. 저희 친구가 그러는데 어떤 남자애가 자기한테 고백하고 빼빼로를 줬더니 안 받아주고 간식만 먹었대요. 아, 마음은 안 받고 간식. 그래, 빼빼로가 무슨 죄야? 빼빼로는 먹어야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자, 봐봐. 특히 오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에서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알까 두려운 거야. 손가락질 할까봐. 응? 자, 꽃을 꽃병에 담아두는 모습에서는 그 마음에 대한 관심, 사랑방 손님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럼 여기서의 매개차가 되는 건 뭐야? 둘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꽃이고요. 여기서는 달걀이 되는 거고요. 지금 소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또 하나 나오네요. 풍금. 이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 풍금을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엄마 울어. 엄마가 우는데 오키야 나는 너 하나면 그뿐이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어. 이 풍금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사랑. 죽은 아버지. 아빠가 살아계실 때 풍금을 많이 쳤었대 엄마. 그지? 그래가지고 이 풍금을 쳤다는 거는 내가 낯선 이 사랑방 아저씨한테 마음이 가려고 하는 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풍금을 치지 않았는데 사랑 손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시 연주하게 되었대요. 사랑 손님이 오고 나서 열린 풍금 뚜껑은 엄마의 닫힌 마음이 열렸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엄마는 풍금을 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죠. 쓰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어머니가 기도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이 부분만 계속 반복이야.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들어있다는 거야. 이미 자기는 시험에 들어있어. 엄마가 사랑 손님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이런 걸 비관하고 있는 거야. 사랑 손님을 좋아하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응, 우리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오키야. 사람들이 욕을 해. 뭐라고? 오키 엄마가 환양년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절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오키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나는 너만 지키면 돼. 라고 지금 다잡고 있는 부분. 오랜 갈등에 오키의 장래를 위해 사랑 손님에 대한 사랑 포기하기로 결심했어. 고운코 엄마 닮았지? 뭐 했더니 아저씨의 얘기죠. 이거는 우리 어머니 보러 돌아갈까 했더니 아저씨가 안 돼. 나 지금 바빠. 그랬어. 이거는 그냥 뭐야. 소극적인 아저씨의 그 성격을 말해주는 거지. 사랑 손님의 관심을 그의 말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보니까 아저씨가 와 앉아 있었어. 나는 손을 흔들었는데 아저씨가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 내가 손을 흔들었을 때 아저씨가 고개를 숙인 건 뭐야?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지, 이쪽을. 한마디로 오키와 엄마를 보고 있었다는 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당으로 간 거야. 오키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민망함과 당혹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까지 꺼내서 내줬대요. 그리고 오키야 이거 갖다 드려 엄마한테 밥값이라고. 그랬더니 받고 나서 엄마가 흠칫 놀랐어. 왜? 안에 뭐가 들어있어? 편지가 들어있었어. 자, 요거 사랑방 손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하는 편지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엄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어줘. 댕기도 새 걸로 등. 왜? 아저씨한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별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거절의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를 정갈하게 다듬는 건 본인의 모습을 다듬는 것처럼 다듬은 거야. 알겠죠? 본인 대신 얘가 전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얀 손수건과 편지, 요거 거절의 메시지다.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낙담하죠. 아저씨가 몹시 새파래진 걸 봐서는. 자, 아저씨 어디가? 응, 멀리로 가. 아저씨는 거절당하고 나서 이제 방 빼는 거야. 갔다가 언제 와? 했더니 아무 대답 없었어. 그리고 예쁜 인형을 하나 꺼내줘 내게 줬어. 아저씨 이내 잊어버리고 말겠지. 이건 무슨 말이야? 오키 이거 가져. 오키는 아저씨 가면 아저씨 잊어버리고 말겠지? 이건 정말 오키가 잊어버리겠다라는 소리야? 아니지. 엄마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이 엄마도 나를 잊어버리겠지?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 사랑 손님은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요.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내면적인 내용을 좀 아니까 슬프죠? 둘이서 이게 사랑하는데도 만날 수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는 거죠. 자, 이제 나왔어.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사실 중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자, 봐. 삶은 달걀의 의미가 뭐냐? 뭐야? 당연히 사랑 손님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야. 엄마의 관심이지. 이거 우리 같이 했었던 거야. 요거 네모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같이 할까? 자, 꽃하고 풍금. 꽃은 사랑 손님에 대한 엄마의 애정. 주었는데 그거를 화분에다 꽂았잖아. 그치? 받아들여준 거야. 자,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풍금은 죽은 남편이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손님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었고요. 자, 하얀 종이는 뭐였지? 얘들아? 이거는 사랑 손님과 마음이 담긴 종이를 받은 후에 그에 대한 애정과 재혼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하얀 종이는 엄마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편지, 아저씨가 준 편지. 아버지의 옷, 주기도문. 이게 뭐야? 죽은 남편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주기도문은 과부라는 자기의 처지와 사랑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오키의 갈등. 시험에 듣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 읊조리죠. 그리고 하얀 손수건은 거절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자, 달걀 6알 사랑 손님에 대한 어머니의 뭘 나타내요? 마지막 정성. 6알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먼 길을. 마른 꽃송이를 버리는 행동은 이 사랑 손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굳은 결심,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봐. 죽은 남편에 대한 오키 엄마가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사랑 손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 통금 치는 모습이죠. 통금 치는 모습에서, 그리고 또 장롱 속에서 남편의 사진 꺼내보고, 남편의 옷을 또 가지고 얘기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움이 묻어나고 있고요. 풍금하면서 이제 울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작용한 거야? 사랑방 손님과의 내 관계에다, 그 엄마의 관계에서 죄책감 적용을 한 거야. 그래도 나는 남편을 좋아했는데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가? 라는 그 죄책감. 자,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금 이야기 쓰시고요. 밑에 요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죄책감이 뒤섞인 행동. 여기 부분을 쓰시면 돼요. 다 썼어요? 다 썼으면 그 다음 거 한번 선생님이 쭉 읽어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자. 이거 창의 통합이야. 다음 글에 말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술하는 사람이 누구였니? 오키였잖아요. 이거를 엄마 또는 사랑 손님으로 바꾸는 문제가 중등부 때 정말 아주 그냥 습관처럼 나오거든요.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문장을 고쳐보는 거야, 얘들아.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더라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흔들면서 라고 나왔어. 이거를 아저씨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갑자기 오키가 나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 나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야.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 몹시 떨렸다. 나는 아저씨가 성이 난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다. 웬일인지 예배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성이 나서 강대 앞만 바라봤다. 얘 화가 났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화가 난 거 아니고 뭐 한 거야?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워서 옆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야. 가끔 나를 내려다보면 웃는 일도 없었대.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자석을 바라보다가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고 성이 나서 앞에 앉아있어. 앞만 보고 있어서 서로 지금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지. 의식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공연히 꽉꽉 잡아당겼지요. 왜 모들도 그렇게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하고 한번 울고 싶었어요. 요새 와서 어머니는 하는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는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 풍금도 하고 또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그러실 때마다 나도 너무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을 때가 많은데 그런 때는 나도 따라 울었습니다. 자, 나를 안고 내 얼굴을 돌아보면서 무수히 입을 맞추어 주면서 엄마는 오케이 안 하면 그뿐이야. 내적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자, 이 부분이야. 이런 부분을 한번 고쳐보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 것을 오키가 알고 있는 걸까? 오키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좋아하는 걸 오키가 알고 있나? 나는 아빠라면 좋겠다 이 말에서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대. 오키 어머니를 보고 싶어 예배당에 갔는데 이게 속마음인 거지. 오키가 자꾸 안 척해. 반갑게 인사하고 싶은데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그럴 수가 없고 오키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내내 얼굴만 붉히고 앉아 있었던 게 속마음인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엄마 입장에서 한번 글을 서술해보자. 엄마, 사랑 손님은 뭘 받고? 편지를 받았어. 마음 힘들려 하지만 마음을 허락할 수 없다. 사랑하는 오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말을 먹고 있고요. 밑줄 준 그은 부분은 막 풍금을 하다가 울죠. 요거 어떤 거냐? 오키를 곱게 꾸민 뒤 하얀 손수건과 편지를 줘서 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기로 했어요. 사랑 손님도 사랑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을 이해해 줄까? 라고 이제 리을 부분이 어디냐면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으로 꺼내 입혀주었다. 아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요렇게 이 부분에 대한 속마음이야. 자, 사랑 손님을 위해서 뭘 사왔어? 달걀 사왔지? 달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오키를 키우면 전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서술자를 오키로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3가지만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 줄게요. 잘 봐요. 이렇게 길죠? 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묘한 이 감정 변화 있죠? 이걸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오키가 서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너희가 골라봐. 뭐겠어? 그렇지. 이거 웃음 유발. 인물의 심리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 그래, 어른들의 사랑을 순수하고 애틋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요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서바이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서바이벌 120쪽이야. 120쪽. 아직 안 했어? 됐니? 자, 120쪽 필게요. 120쪽.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20문제인가? 우리? 서바이벌이? 22문제인가. 그치. 한 20에서 22문제 정도 되는 것을 풀어가지고 한 번에 다 통과를 해야 집에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민재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우리는 원래 알고 있잖아요? 자, 요거를 20문제를 한 번에 다 맞춰야 가는 거야. 틀리면 선생님이 계속 틀렸다고 표시를 해줄게. 자, 그러면 맞출 때까지 하고 나서 집에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저번 주에 선생님 설명해줬고 숙제로 내줬지 너희들은. 숙제로 내줬는데 못했어요. 못했으면 못한 사람은 지금 하면 돼요. 자, 서바이벌. 세트예요? 세트 1, 2. 120쪽이잖아. 이는 쌤이 아, 1은 선생님이랑 했고 2번은 2번만 숙제였나? 네. 좋아요.